비상구 좌석에서 떨어져 앉아 있다가 항공기가 이동하자 갑자기 비상구 쪽으로 달려가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이에 따라 비상 탈출 슬라이드까지 내려오면서 항공기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항공기는 결국 1시간 30분이 넘어서야 견인차에 이끌려 주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승무원들이 문을 연 승객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병을 넘겼는데 이 승객은 폐소 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이 승객이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을 연 승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공항경찰대 등은 합동조사에서 대테러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항공기에 탔던 승객 200여 명은 여객기에서 모두 내렸고 오후에 같은 항공기에 다시 탑승해 제주를 떠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2년 전 집중호우에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 소장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2심과 같은 형량인데 대법원은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모두 1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도로 확장 공사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청주 미호강에 있던 제방이 무단 철거되고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임시 제방이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임시 제방은 집중호우를 이기지 못해 터졌고 미호강 강물이 순식간에 지하차도를 침수시켜 큰 인명피해가 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공사 현장 소장 전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위조증거 사용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거나 공사 현장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사고 당일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임시 제방을 제대로 만든 것처럼 도면과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임시 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는 3.3m 낮게 지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임시 제방을 기존 제방 규격대로 세웠거나 사고 전날 보수를 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경기도 광명의 신안산선 공사 붕괴 현장에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구조대는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종자를 찾을 인명 구조견과 적외선 장치가 투입됩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붕괴 현장 가까이 접근합니다. 중장비가 동원돼 현장에 있는 잔해물을 치웁니다. 밤사이에도 실종자 수색을 위한 진입로 확보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50대 노동자인 실종자가 있는 곳은 사고 현장 40m 아래 컨테이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선 컨테이너까지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각종 구조물과 토사를 치워야 구조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매몰 현장은 사람이 그냥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경사가 가파릅니다. 또 위로는 철골 잔해물이 쌓여 있어 구조대원이 바로 들어가 구조 작업을 하기에는 2차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주말부터 계속된 비바람으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도 변수입니다. 주변 위험 요인들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되고 실적으로 구조대원들이 진입할 장소가 나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당국은 굴착기로 아스팔트를 제거하면서 진입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계속된 비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걸 막기 위해 방수포로 막아뒀습니다. 구조당국은 오늘 인명구조견과 적외선 장치 등을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할 계획입니다. 붕괴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시공사 포스코 ENC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2명을 입건 전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탐사 장비 보강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고 자체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명이 다친 서울 서대문구 땅꺼짐 사고. 7개월 뒤엔 강동구의 도로가 내려앉아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주말엔 마포구에서도 땅이 꺼졌습니다. 잇따르는 땅꺼짐 사고에 서울시는 대책회의를 열고 지하 구간 탐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에서 도시철도나 대규모 개발 공사가 진행 중인 곳 49km를 정해 지표 투과 레이더 GPR 검사를 집중 진행합니다. 공사장과 주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표 투과 레이더 GPR 탐사를 GPR은 전자파를 이용해 지하를 탐지하는 기술. 지표면으로부터 2m 깊이까지만 확인이 가능해 더 깊은 지하 구간의 상황은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서대문구와 강동구에선 GPR 조사가 진행됐지만 땅꺼짐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깊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현재 기술로는 장담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철도 걱정입니다. 집안 침하 사고는 땅이 녹는 봄부터 늘기 시작해 강수량이 집중되는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탐사 장비를 보강하고 강수량과 지하수 변화까지 고려한 입체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고가의 좋은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은 한 5m까지는 측정을 할 수 있다. 지하수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은 당장 땅을 파가지고 세밀한 조사를 해요. 땅꺼짐 사고는 도로 폐임 등의 사전 징후가 나타나는 만큼 서울시는 관련 신고를 곧바로 조치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의 피싱 메일이 무작위로 12만 개나 발송이 됐습니다. 이걸 경찰이 수사했는데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뒤 방첩사 작성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의 메일이 발송됐습니다.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피싱 메일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도메인이 사용됐고 IP 주소도 북중 접경지라는 점이 경찰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또 사측 메일을 발송한 서버에서 탈북자 등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고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 북한식 어휘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계엄 문건 외에도 세금 환급이나 오늘의 운세 등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의 메일도 다수 보냈습니다. 수신된 메일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로 연결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빼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정상적인 사이트인 것처럼 보입니다. 피싱 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 부분을 별도로 탈취를 하는. 그렇게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17,000명에게 12만 개의 메일을 보내 120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습니다. 경찰은 발송자가 불분명한 메일은 열지 않고 첨부 파일이나 링크도 누를 때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기 전에 해당 사이트의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서울에 매설된 하수관로의 30%가 50년을 넘긴 초고령 하수관으로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50년 이상 된 하수관 비중은 종로구가 53.5%로 가장 높았고 용산, 성북, 영등포구 등도 4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땅꺼짐의 45%가 하수관 손상 때문이었으며 서울시는 신속한 노후 하수관 교체를 위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부산 기장군의 실랑리 해역이 해양수산부의 2025년 바다숲 조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바다 산막바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4년 동안 국비 9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약 1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장군은 생태보건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어 해조류 군락을 조성하고 수산생물들의 서식처와 산란장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참두릅 수확철을 앞두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서 냉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순창의 한 비탈진 야산. 참두릅 나무들이 온통 하얀 종이컵과 투명한 비닐봉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최근 이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지자 어린 순이 말라 죽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봉오리가 있는데 서리가 맞으면 새카맣게 태워져 버려야 크질 않아요. 제품도 새카매서 못 쓰고. 순창군은 전국 참두릅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산지입니다. 단맛과 고소한 감칠맛이 좋은 참두릅은 봄나물의 제왕으로도 불리는데 특히 순창에서 재배한 건 더 부드럽고 향이 진하기로 유명합니다. 밭이 아닌 야산, 배수가 잘 되는 사질토에서 키우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산에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좀 심하고요. 그리고 야생이라서 향이 엄청 강합니다. 큰 힘이 필요치 않아 고량화가 심한 곳에서도 기를 수 있어 재배 면적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해 등 자연재해가 오면 상품성은 물론 수확량까지 줄어 타격이 큽니다. 지난해의 경우 이상기후에 따른 수해 여파로 생산량과 소득이 전년에 비해 30%나 줄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를 만회하고 명품 봄나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축제도 엽니다. 전국 생산량의 55% 이상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홍보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기후. 이제는 명품 봄나물이 식탁에 오르는 것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씨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하는 가운데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은 기선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한 한대행 흔들기라며 맞섰습니다. 정부가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2조 원 많은 12조 원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 대비와 통상 대응, AI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서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 33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외국에서 생산되던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관세 예고와 유예 등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속 협상 방침을 세우고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이르면 다음 주 방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행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서 활주로로 진입하던 중 한 승객이 비상구를 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승객은 폐소공포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였습니다. 스마트폰은 미국의 관세 대상에서 빠졌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다음 날 바로 아니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매일 오락가락하는 미국의 관세 정책, 걱정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트럼프 정부 나름 논리가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와 함께 헷갈리는 관세의 비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박 기자,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스마트폰 관세 소동. 결론이 뭡니까? 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매기겠다는 이야기고요.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방침을 조만간 발표를 하고 네. 아마 부과는 한 달 내지 2달 정도 뒤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보도 왜 나온 겁니까? 일단 미국 정부가 용어를 명확하지 않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 또 언론 또 미국 언론까지 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까지 보도를 종합하면 크게 3가지 관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불닭볶음면이 인기인데요. 이 불닭볶음면 같은 일반 제품의 경우에는 기본 관세 10%와 상호 관세가 부과되고요. 네.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자동차 같은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이 품목 관세가 따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관세가 총 3종류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럼 왜 세 종류로 나눈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네, 거기에 바로 트럼프 정부의 협상 정책이 숨어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기본 관세 10%를 부과한다는 뜻은 일단 모든 제품의 관세를 지금보다 올린다는 과거보다 올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FTA가 체결돼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관세를 안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닭볶음면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다양한 상품을 모두 최저 관세로 이제 수출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10% 관세를 내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부과되는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별로 다른데 우리는 25%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 협상용으로 던진 카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한국 정부의 이제 방위비라든지 농산물 검역 같은 다른 요구를 하기 위해서 협상용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방위비를 얻어내면 없앨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것이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에 부과될 전략 품목에 대한 품목 관세인데요. 이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산업은 미국이 국내에 공장을 집하는 산업입니다. 이 공장 유치를 위해서 만드는 관세이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 품목 관세는 집요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공장을 유치하고 싶은 거라고 한다면 그럼 뭡니까? 이 품목 관세 대상인 것이? 일단 지금 벌써 관세가 발효된 것도 있고요. 철강, 알루미늄과 자동차 관세가 있습니다. 네. 관세율 25%로 발효가 되 있는 상황이고요. 조만간 자동차 부품까지도 포함을 시키겠다 이렇게 할 예정이었는데 지난밤에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리도 현재 그 품목 관세가 예정이 돼 있고요. 이 밖에도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SSD 같은 다른 품목들도 예고됐고 의약품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건 봉제 공장 같은 단순한 그런 노동하는 공장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자동차 같은 첨단 공장을 미국에 지어달라 이런 요구로 보입니다. 네, 그만큼 품목 관세 협상이 좀 어려울 전망이고요. 예. 우리 정부는 그동안 상호 관세 이야기만 많이 해왔는데 이 품목 관세에 대해서 좀 더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부 기업에 대해서 품목 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건 또 뭡니까? 네, 아마도 애플을 가리킨 걸로 추정이 되는 대목인데요. 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90%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20% 펜타닐 관세를 내고 있는데요. 이 펜타닐 관세는 이 마약에 중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명분으로 매긴 그 관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품목 관세까지 부과가 된다면 미국 내에서 아이폰 가격이 폭등해서 안 그래도 안 좋은 민심에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다만 애플을 이 품목 관세 면세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삼성 스마트폰 판매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 삼성도 애플처럼 이런 면세에 포함시켜 줄 것인가가 앞으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이제 미국은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좀 협상의 여지가 좀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중국만 대상으로 했으면은 우리나라나 다른 동맹국들도 신뢰를 하고 좀 받아들였을 텐데요. 네. 트럼프 1기가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들 상대로 이미 많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네. 유럽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반발이 좀 큰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은 펜타닐 관세뿐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관세를 포함해서 적어도 5종류 이상의 관세가 매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류인 우리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 상호 관세도 결국은 중국을 제외한 우리나라 같은 다른 나라에는 협상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문제는 품목 관세인데 그리고 이제 일반 관세 10%도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이 나프타 북미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FTA 국가인데 면제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불리한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이 관세 정책 관련돼서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미국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뉴스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집회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물가 오르고 주가 내리고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도 트럼프 정부는 계속 강행을 하는 겁니까? 네, 결국 일자리 때문에 강행할 걸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된 것이 제조업 일자리를 해외에 뺏긴 미국 백인 노동계층의 지지 때문인데요. 한국 같은 다른 국가들은 달러를 벌기 위해서 그동안 미국에 수출을 많이 했고 미국이 무역 적자가 되면 달러 가치가 내려서 미국도 수출이 늘어야 되는데요. 이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다 보니 이 강달러가 계속돼서 수출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기축통화 이득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받아들여야 될 텐데 이 백인 노동자를 대변하는 트럼프 정부는 그러지 않고 제조업도 살리겠다 이런 정책을 내세우는 겁니다. 네.
또 그 제조업 살리는 방향은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스마트폰, 의약품과 자동차 등 첨단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이런 집요한 그 정책들이 미국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잘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